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규제도 나오고 나름대로 대책도 추가적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서울 기준으로는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새롭게 부동산 경매 시장이 핫하다고 해서 최근 현황까지 포함된 서적을 내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필명 달천으로 알려진 정민우라고 하고요. 경매 투자를 횟수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사실 우리 달천님 같은 경우는 또 업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된 고수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우리 대표님 오신다고 하셔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네. 아주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스몰 토크입니다. 네네. 부동산 분야에 왜 절정 고수님들은 달천이니 뭐니 이런 뭐 닉네임을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입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내뱉으면 이루어진다는 걸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패시브 인컴으로만 월에 1,00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15년 전 소박한 바람이었거든요. 15년 전에 월천이면요 소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바꿔야 되긴 하지만 뭐 여전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뭐 대표님보다는 뭐 달천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머지않아 다롱님이 워롱님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만큼 불이 붙었다, 경매 시장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요즘 흐름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여러 분야 중에서도 경매 시장이 핫한 이유가 있는데요. 낙찰가율이 100%가 넘은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일단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그 감정평가 기관에 공인된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금액을 평가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세에 근접하거나 정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세라는 건 계속해서 생물처럼 변하거든요. 그렇죠. 최소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 감정평가 시점과 입찰 시점과의 그 차이가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 1년 내외. 그럼 요즘같이 진짜 매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라면 그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울 수도권만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이 2026년 1월이니까요. 아마도 2025년 1월에서 한 4, 5월께 평가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100%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어떤 분들은 사실 그때만 돌아가도 내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자연스럽게 100%가 넘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제가 그래서 1년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타 채널에서 여러 번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단기간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또 뭐 10.15 대책 이런 것들을 작년에만 해도 크게 3차례에 걸쳐서 규제책을 내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외에는 사실 접근이 어렵죠.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면 뭐 속된 말로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이제 주고 들어가는 식의 투자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막힌 상태란 말이죠. 뭐 실수요라 하더라도 대출 이 한도 자체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는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럼 토지나 이런 거 적용 안 받는 거예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요. 이야, 요즘 자금 조달 그 계획서 내고 나서 토지까지 득하려면 뭐 몇 주 걸린다는 소리가 있던데. 최소죠. 최소인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금 경매 시장이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간단하게 써내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 하나의 세무조사 자료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최근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한 시점과 실제 낙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원래는 한 1년 좀 안 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그 금액이 계속 오르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런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매매 시장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그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로 경매 시장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도 경매 공부 한참 하고 뭐 수업 준비할 때 좀 저야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그때 모니터를 했을 때는 봤더니 저는 이런 선입견이 생겼거든요. 아, 경매로 아파트를 샀을 때는 투자이익이 크진 않고 차라리 수익형 건물들,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늘 일정 수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도 사실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치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경매 시장을 전혀 몰랐던 분들, 심지어는 뭐 경매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약간 그 완전히 그 사이드로 밀어뒀던 분들까지도 경매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분들의 수요는 아파트 시장에 한정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뭐 팁 내지는 지금 사실 이제 돈 가치가 특히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요즘 2030 젊은 분들이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담 요청이 뭐 은퇴 후의 분들이라든지 예.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지금은 내 집 마련, 이것저것 다 막히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이제 상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요즘 젊은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만 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생애 최초라든지 예. 첫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LTV 비율 기준으로 70%의 고율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기 쉽게 10억 기준으로 7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30%의 취득세 정도가 있으면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30%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 뭐 3억이란 돈이 누군가에게는 뭐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돈이지만 뭐 2030들에게는 정말 수년을 안 먹고 안 쓰고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보통 1인 가구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가구,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감안했을 때 2명이서 3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네. 70% 최대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이 30%도 전통적인 이런 제일금융권이 아닌 뭐 이런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상호금융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은 속된 말로 서울에 등기를 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그 7억 원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게 큰 문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7억 원에 대한 이제 금리 수준을 맞벌이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요. 네. 감당하지 못한다면 전세를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요즘 내 집장만의 꿈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네. 적지 않은 분들이 경매에서라도 좀 대안을 찾을까 해서 문을 두들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초보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아주 기본적으로 경매 유형, 장단점 이런 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경매 유형 장단점이요. 일단 경매는 장점은 매입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데요. 네. 참고로 저의 그 기본적인 목표 수익률은 이제 미국 국채금리 곱하기 2 정도를 해요. 오. 네, 지금 한 4.12 정도 그럼 하니까 거의 지금 최소 8% 그렇네요. 이상 나와야 이제 매입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이런 걸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경매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제 제가 하는 트레이딩 기법이고요. 네네 뭐 아주 제가 경매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토호제 같은 네. 이런 이제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장점이고. 그렇죠.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공정한 게임입니다. 사실 저도 경매 시장 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알아요. 네. 물건 분석하는 능력들이 점점 쌓이고 하면서 위험도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물건을 보는 안목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더 쌓이고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더 번다는 걸 저는 체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이게 참 경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약간 미디어에 저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보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집행할 때 막 끌어내고 네. 막 뭐 조폭들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15년 경매하면서 제가 백수십 건을 했지만 네. 딱 한 번 제가 임차를 준 아파트가 실제로 그분들 숙소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한 신도시에 네. 한 60평대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네. 저 처음에 몰랐죠, 계약할 네. 때.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 잔금을 칠 때 계좌이체로 하잖아요. 네. 이 까만색 일수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서 이제 저희는 그 계좌이체 같은 거 잘 안 한다고. 근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뭐 정말 제가 백수십 건 하면서 딱 한 번 봤단 말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에피소드가 나오긴 했지만 네. 뭐 근데 일반인 분들이 저처럼 백수십 건 하시진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기껏해야 살면서 내 집 마련 정도, 뭐 월세 세팅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예. 요 정도가 이제 노멀하신데 결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몇 건 했을 때는 한 번 봤다. 그게 네네. 이제 중요한 대목이네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아파트는 대충 우리가 안 가봐도 내부 구조 훤히 보이고 그리고 대부분 표준화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접근할 때 뭔가 손은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중성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파트 물건은 예전부터 경쟁이 심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요. 경매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살려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요즘 그럼 아파트를 내가 내 돈 주고 샀을 때가 아니라 경매로 샀을 때 이것도 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뭔가 악성 물건이 아닌 경우는 얼마 정도 어바웃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상승기 하락기에 따라 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뭐 그냥 서울 기준으로 상승기라면 저는 시세 대비해서 5% 이상은 싸게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기에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10억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이니까 네. 우리가 사실 5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긴 아파트 금액 생각하면 적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락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락기에 저는 한 뭐 많게는 20%까지도 봐요. 이야. 네. 실제로 지금 조금 다르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예. 저희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도 가서 입찰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뭐 시세 대비해서 한 15에서 20%씩 싸게 낙찰이 됩니다. 대구는. 네. 네. 물론 뭐 공급 대비 수요가 그나마 이제 많은 지역들, 예. 뭐 울산,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음. 그런 지역은 5%가 아니라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경매도 좀 여쭤볼게요. 상대적으로 상가는 요즘 공실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또 이제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주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오피스텔도 이거 뭐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오피스텔은 큰 메리트가 없다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나름대로 이거는 낙찰 가능성은 높지만 수익률 따졌을 때는 또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오피스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대지 지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을 바라고 오피스텔 매입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저는 실제로 오피스텔 투자를 주로 한 게 2013, 14, 15년도에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았어요. 네. 한 가지 다만 명확한 목적은 세웠습니다. 뭔가요? 인서울의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3분 이내만 매입했어요. 네. 그건 임대소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애초에 재건축이나 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부합하기만 하면 예.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이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면
제가 조금 뭐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뭐 레버리지 수익률이 거의 20%에서 30%예요, 다. 네. 이야. 그럼 이거 생각해 보시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25%라는 의미는 네. 4년이면 제가 투입한 모든 원금을 다 회수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2013, 14년도라고 치죠. 그럼 2018년도에 이미 저는 투자한 원금을 다 회수한 상태에서 그렇네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월세가 임대 수익만 받는 거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예를 들면 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게 4년 만에 내게 됐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보통 3룸에 화장실 2개, 방삼화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만 제가 매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하철역에 완전 붙어 있는 경우, 예. 그게 거의 모두 다 5억 이하로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게는 60%에서 예. 많게는 80%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제 5억짜리를 80% 대출을 받으면 예. 4억 대출이 나오고 예. 제 돈 1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계산하기 쉽게 예. 취득세는 물론 좀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예. 무려 4.6%예요. 네. 근데 그거를 보증금 이제 3천만 원 정도 상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모든 비용을 다 해도 내 돈 1억이면 서울 요지에 네. 방삼 화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저는 이것에서 수없이 뭐 말씀을 드렸고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투자를 다 시켰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정가 한 5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2억 8,400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2억 8,400. 근데 여기서 80%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자가 뭐 한 67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월세를 170만 원씩 받는단 네. 말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지만. 예. 그러면 이제 170에서 계산하기 쉽게 70만 원을 빼면 네. 100만 원이 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제 월 100씩이면 네. 연간 수입이 1,200만 원이죠. 예. 네, 그럼 1,205년까지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네네. 경매라는 생각을 못 하고 네네. 그 아파트가 오피스텔이 네. 5억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실투자 금액이 1억 정도다 그러면 그 4억을 완전히 회수하는데 꽤 걸릴 것 같은데 했는데 일단 경매라는 방식으로 싸게 취득하는 게 또 하나가 메리트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일단 정상가로 사면 사실 네. 이게 그 회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뭐 10년, 심지어 맞아요. 20년 네. 이렇게 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사실 경매 투자자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거든요. 돈 많으면 그냥 뭐 압구정 현대 한 채 사놓고 재테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값을 높이거나 네. 분모값을 낮춰야 낮춰야 되잖아요. 되는, 분모값은 내가 투입하는 비용이 될 거고요. 네. 분자값은 받는 뭐 월세, 뭐 배당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분모값을 높이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내가 월세 뭐 100만 원 정도 받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월세 20만 원만 올려주세요 이러면 임차인이 네 올려드릴게요. 이런 아니죠. 경우는 하루 옆으로 이사 간다고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가만히만 써주셔도 맞아요. 네, 좋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한 거죠. 예. 분모값이 아닌 분자값, 즉 매입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그 물건을 싸게 취득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